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북한의 김여정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남북 군사 합의 전체를 파기할 수 있다라고 김여정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했던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위협성 멘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또 왜 그러는 걸까요 이번에?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금 전 북한의 김여정이 강한 대남 비방 성명을 냈는데 3년 전 봄날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거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왜 그러는 걸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촛불 정신에 대한 구현이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 없이 또 남 탓을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10번째 LH 사태 메시지를 낸 건데 부동산 적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적폐라는 대통령의 발언인 겁니다. 야당이 또 전 정부 탓하냐라고 비판을 한 대목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의 사저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쫌스럽다라고 대통령은 글을 쓴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19% 급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산세라고 하죠. 이 보유세가 대폭 인상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은 이 종부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유세 오르고 종부세까지 내게 되는 이중 과세를 부담하게 될 대상자들이 는다라는 겁니다. 세종 공시가는 무려 70%나 오른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도 30%가량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건데 이거 다 세금 문제인데 인상된 공시지가 때문에 재산세도 늘게 되고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까지 내라고 한다. 그다음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75세 이상 화이자, 65세에서 74세는 아스트라제네카, 다음 달부터 일반 고령층 이렇게 접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왜 이러는지 전직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신 김태우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북한의 김여정이 조금 전 담화문을 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긴 했습니다만 다소 의아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위협을 해왔습니다. 김여정의 위협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이유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그 장본인이 주범이 바로 김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3년 전 봄날을 위협한 김여정, 대남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의 김여정. 자, 오늘 아침 조금 전 뭐라고 김여정이 얘기했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밀었다. 또다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 한미훈련을 비난했는데 이번 한미훈련은 사실상 예전에 비해 크게 축소돼서 실시되기 때문에 자, 북한 김여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명목은 한미훈련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남조선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하겠다라며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괴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된다. 김여정이 예고하고서 실제로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한 바 있기 때문에 자, 김여정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 뭘 지금 꾸미고 있는지 좀 우려됩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거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예전에는 말로만 위협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북한 김여정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면에서 비난하기 시작해 하면서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향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번 남북 연락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해버린 것도 김여정의 지시로 알려지면서 자, 북한의 김여정이 오늘 왜 이런 담화문을 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직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신 김태우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김태우 원장님. 네. 남북 군사 합의를 아예 파괴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마지막 임기가 고통스러울 거다. 뭐 이런 경고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맞추어서 북한이 남한을 비난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김여정의 자기 역할 아닙니까? 예, 대남 비방을 하고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별로 놀랍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요구다, 불합리한 비난이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매년 이 하계 동계 훈련, 자기들 군사 훈련은 계속 지금까지 빠짐없이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마치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공표를 했고 거기다가 무력 통일, 그러니까 국방력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무력 통일 원칙을 당귀하게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쪽을 향해서 이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있다. 예, 이제 블링컨하고 오스틴, 소위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거쳐서 한국 갔다가 중국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걸린 사안이 많아요. 한국이 쿼드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이제 한국에 오면 분명히 그런 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행동을 해라. 하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쿼드에 들어가지도 말고. 정부에게 소위 미국 편에 서지 말라. 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고 미국하고의 대화도 다시 핵 대화를 열고 싶고 이런 배경들을 깔고 특별히 이 시점. 그러니까 우리 연합훈련 시작된 지가 며칠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딱 지금 맞춰서 내놓은 것이 블링컨하고 오스틴 장관이 이 움직이는 이 타이밍에 맞추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말이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이렇게 폭파시켰습니다. 누가요? 북한이요.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김여정이 지시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기 전에 오늘 담화문과 비슷한 내용의 이른바 구두 경고를 먼저 우리 측에게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경고였고 위협이었고 실제 행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직 이에 대한 사과조차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요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혹시 김태우 원장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장면, 이 폭발음, 막대한 재산상 피해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때 당시에도 왜 북한이 저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는요, 대개 미국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정착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핵 보유국의 그 사실, 기정사실화하는 이게 북한의 최종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북미 대화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노골적인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그러기도 하고 뭐 전형한 판단에 뭐 충격을 금치 못한다 그러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압박 수위를 높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다 미국 쪽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부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이게 본질은 뭐겠습니까? 북미 관계, 북한이 원하는 이 핵 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미흡하니까 계속 비방을 한 건데 아니 우리로서는 뭐 기가 차는 요구 아닙니까? 어디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가 돕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정부가 그럴 정부 아니잖아요. 그러나 2018년 초반에는 그 역할을 상당히 잘 했죠. 일단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를 해주었으니까 굉장히 역할을 잘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포기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야지만 그걸 뭐 단계적으로 뭐 핵 포기를 실행하는 거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이 전면적인 핵 포기를 먼저 약속을 바라는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게 북한은 그걸 들어줄 수 없으니까 결국 미국 대화가 이제 안 됐는데 실패한 건데 또 다시 이제 핵 보유를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어떤 우회적인 협박이다. 예, 근데 지금은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뭐 쇼업 디플로머시라고 그럴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바이든은 원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2018년 4월 3년 전 봄날을 김여정은 언급했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그래서 마음 많이 고맙습니다. 여기서 만나뵈면 불편하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박사도 서로 보면서 이렇게 뜻을 전하고 또 대화해서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걸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심, 믿음, 존경심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김여정 본부장은 남쪽에서 아주 스타가 어쩌면 대통령도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저 극찬을 철회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오늘은 조금 전 남북한 군사합의, 그나마 남아있었던 군사합의까지 전면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해온 겁니다. 남북 군사합의 당시 장면도 살펴보시죠. 자,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우리 군을 대신해서 합의문에 서명을 한 바 있고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만약에 저 군사 합의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뭐 그나마 군사적인 도발이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으나 자, 북한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김태우 전 원장 지적해 주셨듯이 핵 개발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미 군사 합의가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북한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저 군사 합의까지 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자, 원장님 이게 통상 한미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비난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일단은 이번 한미훈련 자체가 워낙 뭐 훈련이라고 보기에도 많이 축소됐던 것도 있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괴해버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왜입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저 합의가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당장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평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김여정이 북한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하겠다고 저거는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바다. 그 이유는 저기에 우리 한국군에 불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 합의는 존재해서는 안 될 합의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협은 사실상 위협이 아니고 저게 우리가 바라던 바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각의 이제 의견이죠. 김 원장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김여정 입장에서는 그동안 군사 충돌이 없었던 것은 이 합의 때문인데 이거 없어지면 남조선은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이라는 의미로 협박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한 것이죠. 조평통 남북 교류기로 정리 문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김여정이 지난 1월 강등설이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왜 그렇게 남의 집안 동정을 살피느라 노고하는가?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이다라고 우리 측을 향해 비난을 한 바 있고요. 세계적으로 처신머리 골라 할 줄 모르는 데서는 둘째가라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라고 지난 1월 13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특등 머저리 이거 김여정이 한 말인데 지금 다시 들어도 저게 뭔 뜻인지 당최 모르겠어요. 특등 머저리. 아무래도 저 때가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이제 탈락하면서 오히려 강등된 거 아니냐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국정원이 거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사실상 분할 통치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와 위상이 달라진 것 아니냐 했을 때 등장해서 이제 북한의 열병식을 우리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가 해서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정 머저리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번에도 뭐 특등 머저리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번 담화에도 뭐 태생적인 바보다 멀빠진 선택이다 굉장히 뭐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 발언 하나하나에 뭐 주목할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북한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사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부터 뉴욕 채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 이틀 앞두고, 그러니까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성명을 내서 성명을 강하게 이제 뭐 남북 군사 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김태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방문하는 결국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과의 2+2 회담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에서 다시 중재 역할을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남았고 어떻게 보면 3년 전 봄날을 얘기했던 것 자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3년 전 봄날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그러면서 교류가 활성화됐었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났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염두에 둘 텐데 결국은 이제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했던 게 지금 좀 나오는 것처럼 물론 지금 이제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조국과 남북 대화 창구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그리고 금강산 관광국의 폐지를 최고 수뇌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남북 대화하려면 일단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대화장 끌어들여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저 담화 속에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계속 응답이 없었다라고 얼마 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 조금 전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부분도 이건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김여정, 우리 땅에 화양내 풍기고 싶어 몸살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도 충고한다.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 이거 발편이 뽑고 잠자는 건 만하는 것 같군요.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김태우 원장님, 참 이상해요. 저도 외교안보 통일 쪽을 오래 담당했던 출입기자 출신인데 북한이 왜 가진 것도 많지 않으면서 고유의 고집이랄까요? 자존심이랄까요? 아니 이렇게 위협한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핵을 갖게끔 인정해 줄 리도 만무하고 본인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렇게 말폭탄을 던진다 해서 우리 정부가 무서워하지 않으리라는 건 자명한 건데 요구할 게 있으면은 부탁조로 요구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왜 이렇게 뒤틀고 비틀고 협박성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제가 특별히 한미일 안보 공조 회복하는 문제하고 쿼드 플러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월 12일 날 말이죠. 이 쿼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인도, 호주, 일본 이 네 나라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예. 그런데 여기에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 같은 나라들을 집어넣어서 더 쿼드 플러스로 키우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구상 아닙니까? 예컨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자, 우리 정보 뭐 있으니까 좀 그런 가입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 매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3월 12일 날 그 쿼드에서 네 나라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쿼드에서 지금까지 장관급이 만났는데 대통령들이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날 같은 날짜에 이 글로벌 타임즈, 이게 이제 황구시보의 영문판이죠, 중국에. 여기에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회복한 전략적 신뢰가 일순간 파괴될 것이다. 굉장한 협박을 했어요. 아니, 원장님, 제 질문은 예. 알겠는데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늘 폭력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중국에 대한 압박에 맞추어서 북한도 한국을 압박하는 타이밍을 이 시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뭐 우리 정부가 표현은 별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굉장히 소가리를 할 것이고요. 이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와서 2+2 회담을 하면서 이 쿼드 얘기를 할 것이 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할 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여기에 북한이 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 모시고 원포인트로 도대체 김여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세훈과 안철수 결정적 토론. 어제 오전에 이 두 후보는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단일화 안 된다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까지 한때는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거기에 더해서 당내각의 유력 대권 주자가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면 저는 내년 대선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최악의 대통령 선거가 될 것입니다.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서슬이 시퍼럴 때, 제가 정치 생명을 걸고 저들과 싸울 때 어디 계셨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분이 저보고 야권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제 오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단일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마저 현장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오후에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습니다. 오후에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 안철수는 서울을 치료하기 위한 V4를 실현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세훈 후보가 사실 안철수 후보 합의한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보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후보 단일화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굉장히 큰 오히려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와 성원은 감사하지만 3자 대결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 두 후보 모두 다 3자 대결은 없다.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오전에 정말로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주고받았던 그 신경전의 여지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17일, 18일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에 들어가려면 두 후보가 여론조사 관련된 최종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두 후보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합의가 오늘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두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토론도 갖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모셨는데 자, 정치 전문가 두 분 계시잖아요. 참고로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단일화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고 김병민 비대위원은 반드시 단일화는 된다. 그런데 자당의 후보 위주로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측과 주장을 하신 두 분께 지금 상황 한번 여쭙겠습니다. 단일화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가 안 될 거면은 오늘 토론을 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상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더 많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토론에 대한 숫자들을 가지고 조정 국면이 여러 가지 토론 협상의 난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결과를 뚫고 오늘 저녁 5시에 채널A 주관이고 굉장히 많은 방송국들이 전부 중계하게 되는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의 토론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큰 부담감을 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고 난 다음에도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양측 모두가 국민에게 지킬 수 있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토론대로 진행되고 실무 협상은 오늘도 여전히 진척이 됩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분들이 넉넉하게 바라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컨벤션 효과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선거를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뉴스가 뜨겁고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연스럽게 박영순 후보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와 흐름이 4월 7일까지 가는 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단일화 반드시 될 것이다. 박수현 선배, 박수현 대변인. 지금 제가 그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 김병민 의원이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 재미로 한 얘기죠. 탁월한 균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에는 지금 뭐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균형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단일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노정을 제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제 예상대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어떤 LH 투기 의혹의 등장이나 또 윤석열 변수의 등장 뭐 이런 것도 인해서 지금 국민의 힘이 또 야권이 여러 가지 주목을 저희들에 비해서 또 받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는 휘초리를 맞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또 단언을 하면 이 높아진 지지율이 서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서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이거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정도의 지금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설사 국민께 한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것이 정말 단일화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선택된 후보를 위해서 정말 내 마음처럼 선거를 띄워줄 거냐, 화학적 결합이 될 거냐. 그것까지 돼야 단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마음에 앙금 상처가 이제 남고 넘어간 것인데요. 근데 아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TV 토론을 김 의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단일화의 큰 한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지만 이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또 디테일들이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이 단일화 협의가 좀 지루하게 가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단일화 된다라고 두 후보는 약속을 하지만 그 단일화가 뭐냐? 문재인 정부를 브레이크 잡거나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 되는 과정과 단일화가 된 이후에 패배한 후보가 어떻게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지의 그 이후의 과정까지가 포함된다. 두 분의 흥미로운 분석 듣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오늘도 새롭게 실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3자 대결 추세와는 사뭇 다릅니다. 박영선 후보가 33.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5.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5.1%입니다. 문화일보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뒤쳐졌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칸타코리아가 실시한 가상 3자 대결 결과 박영선 후보가 28.8, 오세훈 27.2, 국민의당 안철수 19.9인데요. 역시 박영선, 오세훈 두 명의 후보가 3자 대결을 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으로 나왔고요. 역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뒤쳐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까지 3자 구도 여론조사 결과의 어떤 공통적인 흐름은 3자 대결 시 야권이 단일화를 안 하면 필패한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사뭇 추세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자 대결에서조차 오 후보가 박 후보의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단일화 신경전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단일화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일화 파기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 후보 측은 비상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밀리는 형국인데 3자 대결에서조차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LH 사태 등 부동산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됐을 시를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선방해 왔는데 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이 단일화가 안 되는 3자 대결 때는 박영선 후보가 항상 앞서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 공식이 깨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빠져요. 저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분석에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서로의 지지율에 지금 그 3자 구도에서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야권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서로를 찌르는 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의 지지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물론 개인에 대한 선호도,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결집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권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LH 사태가 워낙 일파만파 번지면서 여권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 반사이익을 야권이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금 여론조사에도 그런 여론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철수 후보만 지지율이 빠지죠?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직결되고 있는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여러 명 있었다가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저력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탔었죠. 나경원 후보까지 이기면서 굉장히 당 후보가 되고 나서 상승세를 타면서 아마 국민의힘 특히나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고 그 반대급부로 사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에 동의한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단일화 자체는 결국은 물론 뭐 단순히 이제 보궐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선까지를 놓고 그냥 야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된 단일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 단일화 자체가 굉장히 국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고 또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자 안철수 후보도 이것이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서로가 단일 후보가 누가 만들어지고 나면 상대 후보가 단일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돼도 사실은 다음 대선까지 야권 단일화가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야권에 좋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보궐선거를 승리하더라도 굉장히 야권 전체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히려 지지율 상승이 야권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우려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일컬어서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데서 나이 먹은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같은 사람도 토론을 스탠딩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스탠딩 토론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좀 정보 좀 털어놓으세요. 아니 위원장이 그냥 다짜고짜 안 후보에게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그 배경이 좀 설명이 돼야 서로에게 자꾸 칼끝을 겨눈다라는 말도 해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무 협상 중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날짜를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두 후보가 만나서 넉넉하게 우리 이날까지는 후보 등록 전까지는 꼭 손잡고 단일화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여론조사가 돌아가야 되고 여론조사 돌아가기 전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엇을 보고 두 사람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토론. 이름? 당명?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의 앞으로 남은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갈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 후보의 철학을 바탕으로 토론을 봐야죠. 예. 우리가 금태섭,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최소 2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2차례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론조사를 앞두고 토론 일자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토론을 오늘 오후 5시 굉장히 많은 방송사가 중계를 합니다만 그 시간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거 다 보는 데까지도 한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정이 계속 늦어지게 되니까 이거 안철수 후보 측에서 토론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전, 오후 하루에 2번 해도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루에 2번을 토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일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토론이 잡혔는데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서의 대선 스탠딩 토론 방식도 그렇고 2017년도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에서도 많은 시청률을 견인했던 거는 다 스탠딩으로 서서 원고 같은 거 다 집어 던지고 정말 두 사람이 머릿속에 든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유권자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오늘 토론을 보게 되면 아마 스탠딩 토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철수 대 후보 측의 요청이다? 안에서 있었던 실무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들을 다 전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나왔던 토론의 모습을 보면 왜 그토록 이 토론에 관한 디테일을 가지고 기피하는 측면들이 많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3차 TV 토론에서 안철수, 갑철수 논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기피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갖고 있는 건 5년 동안의 서울시장의 경험이 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있는 임기 4월 7일 이후에 바로 시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 응급시의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와 시민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 토론을 하자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5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김 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안철수의 발끈, 김 위원장의 발언 정말 모욕적이다. 단일화 일정에 맞춰서 토론하자고 했을 뿐 토론을 피한 사실이 없다. 자,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회 주장과 좀 배치됩니다. 사실 아니다. 많은 야권 지지자가 김 위원장의 이런 옹고집과 감정력 발언에 한숨 쉬고 있다라고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자, 박세물 변호사님 오늘 가까스로 이제 두 후보가 토론에 합의를 해서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두 후보 간에 딱 한 번의 토론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토론이 열리는데 야, 이 토론회를 도대체 누가 주관합니까? 채널A가 주관합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채널A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실시되고 그렇구나.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19일 단일화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단일화 과정 전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정 경험이 풍부한 오 후보가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에 반박해 안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내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어야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어내는지가 이 토론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 간의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주요 대목 들어보시죠. 제가 이 부동산 감독기구가 서울에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진애 후보님께서 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주장을 하셨을 때 이것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이 LH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현실을 아셔야 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LH 네. 사태가 생긴 거는 벌써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 저는 부동산 감독청을 중앙에 너무 크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하는 건 마치
전 국민을 잠재적인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공정거래에 대한 기본 룰을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후보의 예비 후보의 토론 굉장히 치열했는데 박영수 후보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이 부동산 감독청을 설치했으면 이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하자 김진애, 사실은 이 도시 부동산 전문가인 김진애 후보는 전 국민을 지금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라며 정부 여권의 이 부동산 감독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치열했는데 자, 박수현 대표님 이 대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야권의 단일화 과정의 토론과 지금 거기에 비해서 주목은 크게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여권의 민주당의 단일화 이 후보 내용이 보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 토론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은? 지금 금방 화면을 봤잖아요. 그리고 앵커의 말에도 아주 치열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토론. 치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았습니까? 질적으로 하여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야권의 지금 단일화 과정은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런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노리고 있습니다.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아마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끌고 간 단일화 과정으로 가면 국민은 관심이라고 또 야권에는 쓰지만 국민은 그것을 필요로 읽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 필요를 느낀 어떤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여권의 이제 단일화 과정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오면 지금 어떤 야권이 갖고 있는 별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곧 여권으로 이동할 때가 바로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정체거나 약간 하락하는 평가들을 이제 하고 계신데 그것은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이런 또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컨벤션 효과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런 외부 효과 때문에 지금 박영선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약간 하락이지만 곧 요 시간이 지나면 2, 3일 내로 다시 이것이 역전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야권의 이 단일화가 무산될 때까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걸 유지하는 것이 저희 전략적으로 좋겠다. 이런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자, 박수현 대변인의 어떤 당의 입장에서의 어떤 견해였죠? 개인적 소망이라고. 네, 개인적 소망입니다. 자, 이제 여권도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내일 오후면은 이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점 내일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치열한 이슈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적폐로 응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LH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부동산 적폐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문제라기보단 과거 정부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적폐로 규정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남 탓이 시작됐다라고 발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야당에서는 또 전 정부 탓을 한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이럴 때 씁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에는 입시 제도 탓을 하더니 이번에도 제도 탓입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정권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터졌다는 말입니까? 적폐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토록 찾고 싶은 부동산 적폐란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청와대로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어떤 의미입니까? 부동산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적폐다. 이건 오랫동안 쌓아온 잘못된 관행, 적폐다. 그러면서 촛불 정신까지 얘기했고 적폐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자, 이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거예요?
적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적폐 청산했던 게 결국은 이제 역대 정부부터 켜켜이 쌓아왔던 폐단들을 막겠다 이제 이러면서 수사도 이제 광범위하게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처마다 이제 뭐 적폐 청산 위원회도 만들었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야당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역대 정부부터 쌓아왔던 문제다라고 이렇게 책임 소재를 넘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꼭 남 탓을 했다, 역대 정부에게 뭐 책임을 밀었다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제 발언 속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난 현상에 대응했을 뿐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 사안에 대응하고 부동산 안정에 정책을 집중하느라 이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신년사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앞뒤로 다 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계속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고 공시지가를 높이고 그러면서 대출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부동산 정책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부동산 안정에 그럼 기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다시피 뭐 집값이라는 건 뭐 천정부지 올랐고 지금 뭐 오늘 많은 언론 아침 조간신문에서 공시지가도 다뤘지만 이미 중저가 아파트까지 뭐 9억 이상이 되면서 사실 세금 폭탄들을 중산층도 맞게 됐고 뭐 이런 이제 역효과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의 인식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추진됐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24번의 대책 속에서 다 이것이 대증요법이었나 그냥 대통령 스스로가 그때그때 사안에 대응하니라고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꼭 역대 정부를 탓했다의 문제보다 지금까지 한 4년 가까이 이루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좀스럽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나 좀스럽다는 표현에 대한 입장 표명 혹은 사과는 없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LH 투기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적폐다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좀 비껴가려고 하는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와 의구심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야당의 지도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촛불 정신을 구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기간이 1년이 채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전 정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 공직기강에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이 부패 문제 그리고 비위 의혹 등이 있을 때 이를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라는 얘기들이 숱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창흠 장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고 이사대책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 기간들이 좀 남아있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이 왜 변창흠 장관을 즉각 경질하면서 해임하지 못하는가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공적 사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같은 발언이 국민들의 민심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꺼져가게 된다면 그동안 대통령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던 집권 여당도 이번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점점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의 권력인 대통령과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은 야당의 지도부인 김병민 비대위원회
의견이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에 대한 반박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지금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이례적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반성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기자의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다라는 분석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동산 안정에만 급급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솔직한 반성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인데요. 그죠? 예. 반성은 반성대로 그리고 그 반성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 종합적으로 국민께 사과드릴 대통령의 사과 시간은 따로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이 초입 단계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의 분노, 회초리를 온전히 맞을 때입니다. 지금 이 사과는 그 자체로 또 변명한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진상 파악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이 투기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다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사과 시간은 그때 있어야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지금 대통령이 반성할 줄 모른다, 사과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야당은 이것이 4월 7일 재보궐선거로 그렇게 또 사저까지 끌어들이면서 다 증명된 천암의 투기 문제를 또 소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승전 4월 7일 재보궐선거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그러한 야당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폐라고 하는 것이 전 정부 탓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단기의 문제로 보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구조적 문제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진단은 정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야당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상이한 의견 들어봤고요. LH가 계속해서 기강 회의를 스스로 외면해왔다라는 보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수차례 기강 회의 외면해온 LH 내부 감사 결과 내용 2018년 6월 감사부서 근무 A 차장 2017년도 내부 경영평가 결과 확정 직전 임의로 유출을 했다. 1등급 비공개 문서인데 자, 근데 이 입장이 황당해요. 유출한 A 차장이 나 궁금해서 왔다. 견책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당해요? 궁금해서 봤는데 뭐. 자, 2018년 오상 업무 담당 B 부장은요.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유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일타 강사입니까? 뭡니까? 동료 직원이 참석한 것처럼 출석 사인을 위조한 뒤에 지원금 수십만 원까지 챙겼다. 그런데 정직 1개월 권고만 그쳤다. 일타 강사로 나선가 하면 2012년 5월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본부 근무 C과장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에 당첨 3개월 만에 지인의 입주자 지위를 팔아서 400만 원 벌금이요. 감사실은 징계시효가 끝나서 경고를 권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LH가 작년에 매우 구체적인 투기 제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LH가 작년에 이 투기 제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다면 어쩌면 이런 투기 의심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살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지난해 7월 LH가 직원 A씨가 재직 시절에 퇴직자인데 투기 의혹 관련 구체적 제보를 접수했다. 관련자 성명과 땅 주소지 등등도 다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그런데 LH에서 퇴직자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 안 된다. 사건 자체 종결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변호사로 재판도 많이 해보셨고 형사사건도 지금 많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 형사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직 시절에 구체적으로 투기를 했다라는 땅, 주소와 이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첩보 제보가 왔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퇴직자니까 해당 안 돼. 종결합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할 때는 주변 배경에 따라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종 수사와 조사로 주변이 하얘지니까 검은색이 상당히 검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의혹들로 주변이 검으니까
이 사건조차도 그렇게 검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워낙 검으니까. 마땅히 이와 같은 제보가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 의뢰를 함이 마땅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상당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수사 의뢰를 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국가 공기업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감사 대상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없다. 규정을 개정해야겠죠. 규정을 바꿔야지. 전직 직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공기업의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이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당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당시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부에 대한 자체적인 제보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라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 등기부, 등본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있었지만 이 사안들이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임리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뭔가 대형 참사나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기에 따른 전조 현상들이 아주 조그만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LH 사건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주를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던 대형 참사가 터지기 전에 전조적인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커다란 쓰나미처럼 엄청난 일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그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이던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럼 대한민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뭐하고 있습니까? 변창흠 장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나 했습니까? 지난달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급격하게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주택자 등에 대해서 공직 기준을 분명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하지 않았다고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어서 같이 가겠다는 인사 기준을 정하고 난다면 과거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 다 이렇게 정리되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윗물이 맞지 못한 상태에서 아랫물이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정도 내용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구나, 투기하다 걸려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저간의 공직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두렵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되는 건,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스스로 자진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원만하게 문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리더십이라고 목놓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벌 100개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즉각 경질, 해임을 통해서 이 사건에 관한 총체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변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서 대답할 때는 내가 LH 사장 재직 당시에는 항상 이 청렴과 공직 기강, 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왔다, 수없이 강조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제보도 묵살되고 LH에서 구체적인 투기도 있었고, 변 장관이 추억했던 LH 사장 재직 당시의 상황과 지금 보도로 드러나고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이 좀 너무 국민들 보기에 상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우리 박 변호사께서 너무 주변이 검다 보니까 검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문제, 투기 문제를 재테크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어떤 문화들이 있고, 그거 못하면 나는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되는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가 터진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싶은 거예요. 대통령은 적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아까 제가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3기 신도시 뿐이겠어? 다른 데는 없을까? LH 뿐이겠어? 다른 데는 없을까? 다 이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만 그랬겠어? 다른 때는 안 그랬을까? 이런 6가지 질문이 국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죠. 이런 것인데, 우리 김병민 의원님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야당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국내 분노를 대신해서 선명하게 공격을 하시지만 그럼 국민께서 야당에게는 안 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런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아주 회초리는 저희가 맞고 있고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혼날 때 혼나야죠. 혼나는 건 저희가 혼날 테니까 일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변창흠 장관 LH 재직 시에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LH라고 하는 곳이 특히 옛날 과거에 토지공사가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하고 하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보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혹시 그 문화 전체가 그런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사장의 그런 간곡한 지시나 당부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뭐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분노 앞에 우리는 정말 이번에 회초리 달게 맞고 이거 반드시 문화까지도 다 개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공수처 주장이 해괴망측하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관련된 수사,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우리가 수사할 역량이 안 되니까 검찰로 재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할지 말지는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검찰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괴망측하다는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이모검사 관련 김학의 출급 사건을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할지 말지 우리 공수처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사건 넘겨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이번 사건 수사팀장이에요. 자,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이죠. 사건을 이첩한 게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다. 사건은 아예 이첩한 게 아니라 수사만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관여할 권한 없다. 라고 강력하게 공수처장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법무부에도 불만을 표시했는데 부족한 팀장 만나 미안하기 짝이 없다. 이제 이 수사팀 몇 명 안 남아서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절반은 남겠다. 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법무부가 이 검사 연장 파견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2명 파견 기장 연장 불가. 당초 대검이 협의 절차 없이 파견한 거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서 2명 안 줘도 수사인 차질 없을 거다. 심플한 입장을 법무부가 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도한 장기 파견도 아닌데 핵심 검사들 파견 연장 막는 건 누가 봐도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파견을 막는 건 대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 아는 박성배 변호사님 크게 두 건인데 법무부가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라는 것을 보고 이 수사팀장은 사실상 이거 수사팀 해체 아니냐 통닭 한 마리 시키면 이제 절반이나 남겠다라고 우리 팀 없다 팀원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사팀장의 감정 토로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굳이 법무부 장관이 파견 검사를 조기에 복귀시킨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일부 검사를 파견 조치했다고 해도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어떤 수사든 그 수사팀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한 수사라면 인력이 일부 빠져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사 인력이 일부 빠진 상태에서 그 수사가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 기소 내용대로 재판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앞으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 일각에서는 이거 수사 방해다 뭐 이렇게까지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 방해인지 여부를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검사 일부를 복귀시키는 것 자체 수사 방해로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했습니다.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차피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에서 굳이 파견했던 검사의 연장 불허를
그런 조치까지 필요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건 초기라면 일부 검사를 복귀시킨 상황으로 인해 수사가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황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져 그 분석에 이른 상황이라면 수사 검사를 일부 복귀시킨 조치만으로 수사가 축소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완결된 상태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닭은 절반 남겠지만 수사는 계속 갈 것이다. 박 변호사의 개인 견해.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건입니다. 이재명 기자, 수원지검 이 수사팀 팀장의 어떤 공수처장을 향한 비판이 오늘 주제인데 사건만 이첩해 준 게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했다는 건 해괴망측하다라고 공수처장은 비판했어요. 이 대목, 이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1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있는데 그 위헌 의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사실상 검찰의 상위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그것은 헌법상 맞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위헌 의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첩 권한이라는 게 이제 공수처가 여기서 얘기한 이첩 권한은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무원 수사를 하면 무조건 공수처에 알리게 돼 있죠. 그러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는 사건을 가져왔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팀이 구성돼 있지 않으니까 다시 그 사건을 검찰로 내려보냈는데 그러면서 수사권만 보냈다. 공소권은 여전히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검찰의 수사를 공수처가 지휘하는 거와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위원회에 나왔던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의 상위기관이 된다는 명백한 상위기관이 돼버리는 건데 과연 이것이 공수처법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상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공수처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건국 이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결정 하나하나가 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수처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정확하게 좀 내려져서 정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공수처장 주장은 만약에 수사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인데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수사를 했어도 기소 안 할 수 있어. 나는 기소 안 할래. 공수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수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사권은 검찰에겠지만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것은 수사를 검찰이 다 해서 가져오면 그걸 보고 그 서류를 검토해 본 뒤 기소 여부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공수처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땐 위헌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추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나는 검찰 복개만 했다. 무슨 뜻이죠? 무소불위 권력을 70년간 누린 검찰은 고름이 켜켜이 쌓인 암 환자와 같다.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해. 그러니까 의사같이 이 검찰의 어떤 그 고름을 암 환자니까 배를 열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개복 아닙니까? 복개로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러자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 복개는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는 것을 말한다. 복개천. 배를 가른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으면 개복이라고 했어야 됐다. 지난번에 헌법 12조 틀리더니 개복과 복개도 모른다. 무지는 자랑이 아니다. 라고 또 그거를 또 김웅 검사 출신의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복개입니까? 개복입니까? 추미애 장관은 복개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개천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천 위에 콘크리트 덮어버리는 것. 검찰 내부에 정말 중요하고 잘못돼 있고 썩은 부리가 있다면 외과 수술식으로 이거 도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무지막지하다 싶을 정도로 추미애 장관식 인사가 굉장히 많이 단행이 됐고 추윤 갈등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덮어버렸고 윤석열 검찰총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가 있는데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문제들은 다 하나둘씩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복개천 하듯이.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개복이 아니라 복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튼 지금 있는 김웅 검사, 김웅 현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들 단어 틀렸다고 굉장히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비판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간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과 말과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 실수 하나 가지고서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충분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개복. 그냥 말실수 하신 거겠죠. 왜냐면 이 개복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배를 연다라는 개복이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말실수 아닐까요? 요즘에 그 수술의 방법에 꼭 그 개복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가 새로 나왔습니까? 신기술이 많은데 또 그런 과거의 수술 방법을 또 언급하셔가지고. 추 장관께서. 말 꼬투리를 잡히셨는데. 근데 추 장관의 저런 무거운 시대적 어떤 소명,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을 김웅 국회의원이 그래도 국회의원이신데 이제는 국회의원이신데 저는 말꼬리를 잡아서 희화화시키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했다. 김웅 의원 앞으로 정치 오래 하셔야 되는데 출발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정치를 해본 선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요즘에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이 SNS에 무슨 글을 올리면 환호해주고 기사되고 그러니까 자꾸 저런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지속 가능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공수처 관련해서 잠깐 짧게 붙이면 공수처의 권한은 말씀드린 대법원장, 그다음에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3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6개 직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상황상 수사 인력이 없어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만 그 기소권을 법에서 가지고 있는 게 공수처인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까지 우리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검찰 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 하위가 아니라 이런 때는 사정이 있을 때 협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국가기관끼리. 그러나 아까 이재명 기자 말씀 잘 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결정들 일들을 하니까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서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서로 적응하고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도대체 친모가 누구냐라는 미스테리부터 그럼 친부는 누구냐라는 미스테리까지 이어지고 있고 친모는 왜 본인의 출산 사실 자체를 시인하지 않느냐라는 미스테리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친모가 낳은 친딸의 아이는 어디 갔느냐라는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사건 경찰이 수사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횡설 수설 친모,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반응. 글쎄요, 이번 국면에서 횡설수설하는 게 친모뿐일까요? 근데 경찰의 해명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5개 정도 질문했다.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라고 답했겠죠?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일부 질문에 횡설수설해서 거짓말 탐지기 판단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친모를 검찰에 송치하겠다라는 방침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던 질문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낳은 적이 없다. 내 딸이 아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일단은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는 어느 정도까지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정확도를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을 때 판독 불가라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판독 불가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그 결과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하지 못한 아이를 A씨가 약취 유인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입니다. 사망한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 그렇죠. 이는 마치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구도가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기소가 된 이후에도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은 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들을 얽어서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피의자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진술도 일부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유전자 재감정 요청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였을 겁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제의를 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함으로써 만약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면 비록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검사는 섣불리 기소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 적극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 부분은 판독 불가, 일부는 거짓이라는 판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해서 검찰이 오는 17일 경찰의 사건을 송치하겠지만 이후로도 이 사건 수사는 경찰이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로 밝혀낼 수 있었던 건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 자, 그럼 친부는 누구냐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특정 못한 친부 확인 단서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죠. 도대체 친부가 누구인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임신했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몰랐다라고 경찰이 진술했겠죠. 전문가들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산 시간이 좀 더 넓게 보자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아이가 사라지게 된 경위도 지금 그 딸에게 책임이 있기보다는 어쩌면 이 두 부부에게 무엇인가 의문점이 있는데 그럼 이 두 부부가 지금 살아온 여러 가지 뭐 방식을 다 뒤져보지 않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형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형사의 감으로 지금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임신 출산 사실 몰랐다라는 것. 그렇다면 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손녀, 사라진 그 손녀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각 정황 얼개들을 그림으로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관련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부를 포함한 산파, 위탁모 등 이 사건 전체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소재, 현재까지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은 아이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파와 위탁모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경찰은 공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답보 상태에 이르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이 이루어질 때는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의 실체는 본물처럼 쏟아져서 사건 실체가 전반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막혀있는 댐, 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사건 전반의 규명이 일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발견된다면 A씨의 경우에는 사라진 아이에 대한 약취 유인 혐의뿐만 아니라 이미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살인죄 혐의까지 덧붙여 추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3세 여아의 친모는 언니가 아니라 A씨입니다.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는 언니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이 아이를 언니에게 방치해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언니보다는 친모인 A씨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의 소재는 그 아이의 약취 유인 혐의뿐만 아니라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A씨에게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이고 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 경찰은 앞으로도 부단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직구까지. 그래서 이제 친부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 자, 아직 살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저희 채널A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토론을 생중계합니다. 뉴스톱10은 4시 30분 일찍, 4시 40분 일찍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1로 시작하겠습니다. 231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